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 작가님의 진짜 좋은 거 책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 작가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견고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오다 내면을 이해하는 길에 빠졌다. 그 내면이 가리키는 길을 따르다 인도 지혜 학교에 이른다. 내적 자유와 행복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서 자기 삶을 사는 진짜 나가 되었다. 진짜 좋은 거는 그가 탐구하며 얻은 지혜를 글과 그림으로 옮겨 세상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펀딩 플랫폼 텀블벅에서 290%가 넘는 모금액을 기록하며 세상에 나오기 이전 독자의 사랑을 듬뿍 받은 책이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방문했던 인도의 지혜 학교에서 깨닫고 탐구해서 얻은 그런 지혜들을 글과 그림으로 옮겨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그런 진짜 좋은 거, 그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1장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첫 꿈 난 행복해지고 싶어요. 1980년대 국민학생들의 꿈은 대부분 비슷했다. 대통령, 과학자, 변호사, 의사. 꿈이란 건 그저 장래 희망을 의미하던 때였다. 꿈을 써오라는 숙제에 우리는 대개 그런 위대한 직업을 적어냈지만 아마도 마음 한구석에는 슈퍼맨 같은 솔직한 직업들을 숨겨두었을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4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부르셨다. 책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서재는 어려운 지식들의 압박으로 무겁고 경건한 분위기였다. 그곳은 작았던 나를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간이었다. 아버지께서 물으셨다. 넌 커서 뭐가 될래? 생각이 많았던 내 머릿속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장래 희망을 물으시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싶으신 건지 헷갈려서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사실 나는 그 질문의 의도와 아버지가 내심 원하고 있었을 적당한 답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상한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사실 회사원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만화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사는 한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여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마침 그 주인공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거다. 나를 꾸짖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보잘것없는 꿈이 실망스러우셨을 테니까. 오해라면 오해지만 굳이 해명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도 내 꿈을 정확히 인지하고 말한 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냥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 공간이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정신이 몽롱해졌던 탓인지 아니면 종이와 잉크 냄새에 섞인 화학 성분에 취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다. 내가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이날 처음으로 알았다. 난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 아이였다. 너무 큰 꿈, 미션 임파서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꽤나 두려운 존재였는데 내 육체의 아버지도 그 못지 않았다. 그런 아버지가 둘씩이나 있다는 사실이 나는 꽤 버거웠다. 아버지 두 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많았다. 내가 궁극적으로 꿔야 하는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주셨다. 아마 그래서 내가 어릴 적에 딱히 원하는 게 없었던 것 같다. 이미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은 어차피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로 정해져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세속적인 꿈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훌륭한 직업을 꿈꾸기를 바라셨던 육체의 아버지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마도 위대한 직업을 갖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두 분의 바람대로 되겠거니 생각했다. 어차피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었으니 판검사쯤은 큰 꿈도 아니었다.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미션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너무나 어려워 보였다. 성경에 쓰인 대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에게 내 죄를 숨길 수도 없으니 당연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 나에게 천국은 가당치도 못한 만큼의 큰 꿈이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 끼쳤던 아이가 과연 나밖에 없었을까? 태어났을 때 나는 이미 기독교인이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오씨성의 남자아이였다. 나의 정체성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채 태어났다는 말이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건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태어난 후 얼마 동안 꼭 필요한 옹알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지식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군소리 없이 믿고 외워야 하는 입장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충분히 이해하기를 기다렸다가는 빵점을 맞을 것 같아 서둘러서 외웠다. 구구단과 주기도문을 외우고 국가에 대한 맹세도 해야 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굳게 다짐해야 했다. 학교도 교회도 집도 그래서 모든 것이 재미없었다. 재미는 없지만 오른 길 위로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그저 가라고 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열심히 걷고 걸었다. 이해하는 척도 했고 이해했다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래도 난 멈추지도 반대로 향하지도 않았다. 그럴 의지도 용기도 없었다. 첫 의문, 내가 행복으로 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 날. 재미없이 공부를 하고 있던 어느 늦은 저녁, 진짜 꿈을 툭 내뱉었던 그날처럼 이날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짜증이 났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꽃무늬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내가 불현듯 너무 한심하고 찌질해 보였다. 나 원참.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왜 계속 동의해야 하는 거지? 이것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인가? 내가 아직 어려서, 내가 멍청해서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정말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물론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하지는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답답함은 늘 있었지만 나는 별다른 의문이나 저항 없이 그냥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진리로 알려진 것들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 그리고 모든 것이 도대체 왜 그래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물론 이 의문들이 내 인생을 나아지게 한 건 아니다.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졌을 뿐이고 차라리 그 전이 나았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전 의문들에 답할 수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내게 있던 것도 아니니 그저 짜증만 더 늘었을 뿐이다. 하지만 꿈이 생겼던 그날, 서재에서 내가 행복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이날은 내가 처음으로 행복으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날이었다.
어디서부터인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의 선택은 내 선택인가 아닌가. 내가 태어나기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며 나는 그의 피조물이 돼 있었다. 게다가 피조물답게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했다. 피조물, 아들, 남자, 한국인, 직업이나 역할 등의 정체성과 교회, 집, 학교, 국가와 사회에서 배운 수많은 이념이 가랑비에 옷 젖듯 천천히 나를 만들어갔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선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삶은 나 스스로 선택하며 펼쳐가는 즐거운 것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뭐 어쨌든 난 나름 열심히 살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다. 전공과 직장을 내가 선택한 건 맞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 내린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진짜 선택은 아니라고 느꼈다. 마치 내가 원하지 않은 도시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식당에서 고른 메뉴가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건 맞잖아 라며 스스로를 타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다 짜인 삶의 시나리오 속에서 자유의지를 선물 받았다는 이유로 결국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말에 왜 그리도 서운하던지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그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 느껴야 하는 감정이 도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 몰라서 여전히 답답했다. 첫 선택, 내가 정말 원했던 결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했던 내 삶에서 내가 의도한 첫 번째 선택은 아내와의 결혼이었다. 아내는 종교뿐 아니라 아주 많은 부분에서 나와 다른 삶을 산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란 거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닥치게 될 험난한 전쟁을 예상해야 했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정답을 예상했지만 진짜 말해버렸던 그때처럼 나는 그냥 해버렸다. 사랑하니까 평생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고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로 평생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살게 된 게 마냥 좋았다. 결혼 직후 예상 못한 고통이 몰려왔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의 답답함과 통증을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것 같다. 문화적, 종교적 가치관의 대립으로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충돌했다. 결혼 전에는 내가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만이었던 문제였다. 하지만 이제 예전같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나의 태도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에게 나는 정말이지 나쁜 사람이었다. 착하고 말 잘 듣는 효자가 못되고 말 안 듣는 불효자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은 중요한 내 정체성 일부의 소멸이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온갖 미움을 다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몹시 괴로웠다. 완벽한 꿈, 완벽한 결혼 생활. 내 선택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한없이 행복했어야 했다. 물론 행복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괴로움들이 그 행복을 덮어버리고 말았다. 내가 원했던 게 그녀와의 결혼 하나였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했겠지만 내 욕심은 훨씬 더 많았나 보다. 내가 딱 좋아하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내가 딱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살고 모두가 만족할 일들만 생겨서 늘 웃음꽃 가득하기를,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다. 끝내주는 삶과 완벽한 행복을 원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불만족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았다.
만화 속에서 내가 보고 동경한 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아니 불가능한 즐거움이었나 보다. 내가 생각했던 평범한 회사원의 그 평범함은 완벽함이었나 보다. 나의 두 아버지 때문에 꿈을 지나치게 크게 꾼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 역시 너무 큰 꿈, 아니 완벽한 것을 꿈꿨던 거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 속에서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미미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얻어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실망이 크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얻어졌을 때 역시 크게 즐겁지 않았다. 그런데 간절한 바람 때문일까? 내가 선택한 삶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꽤나 강렬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정말로 즐거웠지만 내가 원했던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오는 실망감과 괴로움 역시 매우 강했다. 나의 신호는 최고의 시기였고 최악의 시기였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다. 첫 알아차림, 눈뜬 장님. 짜증나는 상황들에 대한 파괴적인 잡념들과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은 미래에 대한 걱정 사이를 수시로 오가면서 나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며 살았다.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괴로운 생각에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나는 최대한 회사 업무에 빠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만에 할 일이 없어서 일찍 집으로 들어오던 퇴근길. 어김없이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심한 스트레스에 속쓰림까지 느끼고 있었다. 나는 걷고 있었지만 걷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괴로운 잡생각들과 그 생각들이 쏟아내는 파괴적인 감정들 속에 푹 파묻혀 있던 나는 어렴풋이 그런 나를 인지하기 시작하며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짙은 안개가 물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내 눈앞에 놓인 광경이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다지 멋지다고 할 수 없는 평범한 동네의 모습이었고 까다롭게 그지없는 내 미적 기준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그곳이 제법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다. 잠깐, 내가 왜 이런 걸 그동안 보지 못했지? 생각의 안개 속에 온 세상이 묻혀서 그동안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나 보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오히려 곁에 항상 두고 있었나 보다. 온갖 잡생각은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도 무슨 일을 하든 늘 함께 했고 그 누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나 보다. 그것들을 집 안까지 들이는 것도 모자라 잘 때조차 함께 했던 나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는 주변을 계속해서 천천히 돌아보았다. 평소와 달리 아무런 분석이나 평가 없이 보이는 것들을 그냥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놀랐다. 그리고 한동안 감탄을 멈추지 못했다. 내가 그동안 눈뜬 장님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아차린 날이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한 것들은 이미 내 주변에 있었다. 아름다운 것은 내 이해와 상관없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세상이 아니라고 해서 원래 아름다웠던 것이 아름다워지지 않은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다. 아주 가까이에 있던 것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이유를 나는 더 알고 싶어졌다. 예상과 많이 달랐던 결혼 생활로 상처 입은 아내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요가와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음 상태의 평화를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던 우리 부부는 감사하게도 인도와 티베트의 명상 선생님들로부터 마음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답답했던 삶에 대한 이해의 출발이었다. 그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동의하지 못한 불만스러웠던 나는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 역시 행복할 수 없음을 이제는 안다. 좋은 것을 원함. 나는 딱히 원하는 게 별로 없는 아이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다. 단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 대부분이 그랬다.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수많은 일을 했다.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원했다.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은 더 자는 거였다. 몸살이 나서 학교를 안 가도 되기를 바랐다. 숙제 검사를 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고 빨리 점심시간이 와서 뭐든 먹고 놀고 싶었다. 학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고 군것질을 하고 싶었다. 오랫동안 놀고 싶었고 놀 때는 우리 편이 이기기를 바랬다. 내가 히어로가 되어 모두가 나를 좋아해주는 걸 상상하기도 했다. 숙제가 없거나 간단했으면 했고 시험을 망치면 성적표가 안 나왔으면 했다. 때로는 학교에 불이 나서 시험지를 흔적도 없이 태워주기를 바랬다. 그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원했다. 그렇다고 대단한 걸 바라지는 않은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꽤 대단한 것들이다. 사소한 것이든 아니든 내가 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마법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어린 내가 주로 원했던 것은 혼나지 않는 것, 생리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 재미있는 것, 능력을 갖는 것 등이었다. 내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얻어지기를 원하거나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계속해서 원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때도 있었지만 기대했던 상황이 오지 않아 실망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나는 매일 일어나 학교에 갔고 성적표는 어김없이 나왔다. 학교엔 불이 한 번도 나지 않았으며 우리 편이 늘 이기지도 않았다. 결국 나는 히어로가 되지도 않았다. 내가 이득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원해온 것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하지만 내가 얻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사실은 정말 좋은 게 아니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게 분명하다. 설령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불만족이 계속되는 삶이 과연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 좋은 것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얻는 것만이 좋은 것이라면 이 삶은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바라는 대로 모두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나는 그것들을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이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왜 그리도 실망할까? 좋은 것은 반드시 얻어야지만 좋은 것인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게 되는 걸까? 나는 그것이 알고 싶었다. 해피엔딩, 엄마의 해피엔딩을 위해 진실이어야만 하는 것을 찾아서 암 투병 중이던 엄마가 돌아가셨다. 이제는 엄마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내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 엄마가 만약 완전히 사라진 거라면
내가 그 어디를 바라봐도 소용없다는 절망적인 결론밖에 남지 않는다. 엄마의 영혼이 차갑고 어두운 땅 속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결론 또한 전혀 해피하지 않았다. 하늘나라로 가시는 옵션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엄마라면 당연히 천국행이지만 워낙 엄격하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하늘문에 들지 못할 가능성이 나를 심히 걱정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엄마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어야만 할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해피엔딩이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연이 된다는 뜻이다. 엄마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 후 한때 그녀를 이루었던 원자들과 에너지들은 모두 흩어져 자연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며 그렇게 사람이 죽어 바람이 되고 별이 된다는 건 더 이상 시적 표현만은 아닐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과학과 자유를 좋아했던 엄마라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을 결론이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된 엄마라면 분명 행복하실 거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런 고차원적인 존재라면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감정에서도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니 나 역시 행복했다. 이제는 저 별들을 보면서 엄마를 볼 수 있고 이 공기를 호흡하면서 엄마를 느낄 수 있다. 이건 분명히 해피엔딩이다. 엄마는 돌아가셨다. 자연으로. 신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거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매우 고차원의 존재일 것이다. 신이란 자연이고 우주이며 사랑과 기쁨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도 이제는 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이자 마지막 꿈. 행복. 나의 첫 꿈은 지금 나의 최종 꿈이 되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제대로 꿈꿔보고 싶었다. 제대로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행복이 뭔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었다. 행복이란 말이 너무 거창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 행복이란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조용한 상태를 의미함을 배웠다. 이제는 천국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해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뿐 그저 행복을 장소로 지칭한 거라 믿는다.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에 의해 왜곡되어 시간과 장소성이 입혀졌을 뿐 하늘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위인만이 먼 훗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상으로서의 천국이 아님을 알게 됐다. 그 천국은 늘 여기 내 마음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마음 상태이며 지옥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말이다. 나는 그런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밤낮 없이 스스로 질문했고 과학과 인문학, 종교와 철학, 심리학을 뒤졌다. 하버드 대학에서도 인정하는 지혜학교가 인도 첸나이에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 공부도 했다. 아내와 나는 그곳에서 명상과 지혜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수업이 끝나고 집요하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다. 친절한 설명 가운데 가장 주요했던 말씀은 이랬다. 그 지혜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 후에는 그것을 잊으라는 말씀이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또 다른 이념이 될 뿐이라는 가르침이었다. 나에게는 내 맘에 들지 않았던 이념들을 새로운 이념으로 더 나은 이념들로 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티베트의 명상 스승인 용게이 민규르 린포체의 가르침은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인도나 티베트 스승들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같다. 무엇을 강조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의 차이다. 용게이 민규르 린포체는 알아차림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한다. 유창하지 못한 영어 실력인데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영어로 강의를 하기에 왜 굳이 그럴까 의문이 들었다. 더 정확하게 지혜를 전달하려면 자기 언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는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다.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리는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셨다. 명상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니며 명상을 하다가 딴 생각이 난다 해도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딴 생각이 올라오면 그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면 그러면 된다고 아주 자상하고 쉽게 가르쳐 주셨다. 용게이 민구르 린포체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It's okay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해. 라는 생각과 말에 익숙했고 그것이 가장 힘들었던 나에게 그의 가르침은 엄마의 품과도 같았다. 행복은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지금 여기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있는 중이다. 소망의 글, 행복을 찾아서 나만 특별히 힘든 것 같고 남들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과 입장이 다를 뿐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내가 부딪혔던 천국의 벽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것이고 정체성의 혼란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힘들어하는 이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행복의 정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이 너무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며 행복을 너무 갈구하는 것 아냐? 행복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는 게 뭐 있어.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들도 결국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과거의 나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되었다.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그 이유를 잘 몰라서 답답하지만 그저 정해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뭐가 뭔지를 좀 알고 싶어 했던 나와 같은 이들에게 내가 알게 된 진짜 좋은 것을 말하고 싶었다. 이 책이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나처럼 부족하고 마음 나약했던 사람에게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이미 위대한 사람이 던지는 말 못지않게 큰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무지했던 나 스스로를 향해 던지는 팩트, 폭격이다.